생물 다양성의 드라이버, 여기서 말하는 드라이버는 택시 드라이버의 드라이버가 아니라 뭔가를 이끄는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몰아세우는 요인들, 생물 다양성을 이끄는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글로벌 패턴으로. 교과서에 처음에 나와 있는 북부 흰 코뿔소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노던 화이트 리노인데 논란이 분분하긴 했던 게 아종으로 돼 있는데 아종이 아니라 뭐 종이냐 아니면 아종이 맞냐 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재 딱 두 마리가 남아 있고 그 두 마리가 다 암컷이야. 그리고 야생도 아니야. 동물원에서 데리고 온 두 마리 암컷밖에 없다는 얘기는 끝난 거야. 뭐 수컷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이제 그 두 암컷이 죽으면 사라질 만한 절멸할 애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 장에서 다루는 주 내용들은 이 얘기죠. 지구의 생명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질학적인 역사랑 제목은 생명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 대멸종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생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는 방법 얘기가 어떻게 하면 멸종을 막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된 생태학적인 또는 진화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갈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윌슨의 바이오 디버시티가 바로 요 내용 그대로 되는 내용이라서 요 한 챕터가 윌슨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지질 시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 나이를 45억 년, 46억 년이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생명의 역사를 35억 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최근 증거는 그게 점점 더, 왜냐면 화석 증거 같은 거를 보는 건데, 남아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계속 추정을 했는데 쭉쭉쭉쭉 더 올라가서 36억 년도 얘기 나왔다가 뭐 43억 년 계속해갖고는 일반 생물학 교과서마다 얘기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 전에 아마 미생물들이 일찍 생각보다 빨리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생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나오기 전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세포의 후생동물, 우리를 후생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동물, 원생동물, 후생동물, 그냥 동물이 후생동물이야. 옛날에 원생생물은 사실 동물이 아니까 원생동물 이렇게 얘기한 건 원생생물을 잘못 얘기한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조아라 그러는 후생동물은 6억 3,500만 년 전쯤에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 그 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계속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생물의 방사를 지질 시대에서 몇 번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퍼져 나가는 방사능, 레디에이션을 보게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캄브리아기의 생물의 대폭발이 있었죠. 캄브리아기의 5억 4,200만 년 전에 지금의 거의 얘기하고 있는 파일럼들이 이때 거의 다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럼, 동물 파일럼들이 이때 캄브리아계에 생기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대칭 동물들, 그리고 골격이 있는 애들, 곤충의 눈 같은 겹눈들이 이때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 원인을 얘기했던 게 해양의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면서 산소를 이용한 그 세포의 대사율이 확 올라가면서 다양성이 증가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생태학적 니치가 이 시기에 엄청나게 늘면서 그 니치를 채울 만한 기회가 되니까는 엄청나게 늘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방산을 하게 되는 게 실루리아기 초기에 이제 식물 쪽에서 유관속 식물들이 그때 나와갖고 종자식물들이 쭉쭉쭉쭉쭉 퍼져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늘어가니까 덩달아 육상 동물도 같이 늘어가는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첩기라 그러는 트라이아스기에는 산호나 양서류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척추동물들의 이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캄브리아기에 상위 분류군들이 나왔고요. 실루리아기랑 트라이아스기에는 과나 속 종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 사실 외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석 외울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캄브리아기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 선 캄브리아기를 하죠.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게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 컴 할 때 캄이니까 오실 때 해서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오실 때 페인트에서 그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페인트, 사와 134에서 백악기, 삼첩기 그렇게 가는구나. 그리고는 지금 현세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외우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시대에 몇 번의 방산이 있었고 좀 이따 볼 대멸종들의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역사적은 아니지 사실. 역사 전에 선사시대의 멸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사실 그 뭐 40억 년 뭐 또는 35억 년 그 생명의 역사에서 종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귀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귀신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사람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크스 그 이전에 그 전까지 영혼들이 다 있다 그러면 천국이 꽉 차버릴 거 아니야.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들도 엄청나게 사라졌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생물종의 90% 이상은 사라졌어야 돼요. 사라져야지 신종이 나오고 사라지고 이거는 되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멸종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요. 보통 종이 얼마나 가는지 화석을 통해서 보니까 한 1100만 년 정도가 평균값이라 그래요. 물론 어떤 종은 더 길게 가고 어떤 종은 더 짧게 가긴 하지만 평균값들은 저 정도를 보고요. 그래서 멸종하는 거랑 신종 탄생하는 거를 보면은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값으로 나온 게 우리가 100만 년을 보면 보통 100만 년에 그러니까 100만 년에 한 종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을 보는데 좀 짧게 100만 년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1000만으로 안 보고 100만마다 신종이 나오고 멸종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만 년이니까 100만 년에 한 종, 100만 종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멸종값을 계산할 때 1, 저기서 말하는 2가 익스틴션, 하나의 멸종이 벌어지는 게 밀리언 스피시스 퍼 이어. 그러니까 1년으로 놓고 보면 100만 종 중에 하나씩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종을 놓고 보면은 100만에서 1000만 년 사이에 하나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냥 100만 년마다 없어진다 그러면 100만 년에 한 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100만 종을 놓고 보면 그 중에 하나는 1년 사이에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를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빨리 멸종을 했대요. 그래서 0. 더 길게지 0.1종이 그러니까 100만 중에 0.1종만 멸종하는 걸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빅5 그러면 야생동물 하는 사람한테 빅5는 사파리에서 볼 수 있는 5가지 큰 동물을 얘기하지. 뭐 호랑이는 아니야. 호랑이는 안 들어가지. 사파리에서 보는 그러니까 레오파드, 그러니까 사자, 표범, 물소, 코끼리, 코뿔소 이게 빅5인데 진화사에서 말하는 빅5는 5번의 대멸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어요. 제6의 멸종 그래서 앞에 5번이 있었으니까 현재는 제6의 멸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5번의 멸종을 정리해 놓은 게 그림이고요. 맨 처음에 얘기 나오는 건 오르도비스기랑 실루리아기 사이의 멸종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유를 생각했던 거는 빙하가 내려오면서 냉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떨어지면서 속 중에 57%랑 종 중에 86%가 딱 사라졌대요, 지구상에서.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기가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1년 사이에 바뀌고 이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고 있던 생물종의 86%, 생물 속에 57%가 멸종할 정도니까 엄청난 양이 멸종을 한 거는 맞고요. 대번기의 멸종을 보면요. 동물의 패밀리, 과의 3분의 1이 다 날라갔고요. 모든 생물종의 4분의 3, 75%가 다 날라갔고요. 그 중에 특히 척추동물은 97%가 날라갔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이때 원인을 들어보면 역시 전 지구적인 냉각이 있었든지 아니면 화산활동 또는 화산활동에 따른 그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면서 냉각이 일어났다든지
두 개가 뭐 겹쳐서 동시에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름기에서 트라이아스기의 멸종은 우리가 PT, 페름기의 P, 트라이아스기의 트라이아스기가 이제 우리말로 삼척기라 그러는 그 기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의 대멸종 사태라 그러는데 모든 속의 56%, 종의 96%니까 거의 다 작살난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동물은 그 중에 70%가 날아갔다 그래요. 뭐 상대적으로 척추동물은 좀 좋긴 했죠. 그 이유로 보는 거는 아마 운석일 수도 있고 화산일 수도 있고 뭐 온실가스 때문일 수도 있고 해저에서 메탄 가스가 나와갖고 역시 온실가스처럼 지구 기후를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된 얘기라서 뭐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96%가 다 멸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현재 종 다양성이라는 게 그 남은 4%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멸종이지. 100에 96이 날아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아스기의 한 번에 또 대멸종이 전체 속의 47%랑 종의 80%가 또 한 번 멸종을 해요. 남은 4%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박살이 났죠. 이것도 아마 기후변화나 화산활동, 소행성 충돌을 얘기하는데 그 기후변화라는 게 아마 화산이나 소행성 때문에 벌어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유명한 KT 멸종 사태. 여기서 말하는 KT는 우리 정보통신 KT가 아니라 백악기의 K랑 T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룡 멸종한 유명한 우리한테는 되게 큰 기회였지. 포유류한테는. 공룡이 사라지게 되는 아주 좋았고 이건 뭐 비교적 가까워서 이제는 거의 명확하게 운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읽었던 생명의 다양성에서는 그때만 해도 운석일 수도 있고 화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거는 KT 멸종은 무조건 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운석이 아마 떨어진 데가 지금 멕시코의 남부 지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긴 해요. 자, 이렇게 대멸종이 한 번씩 벌어지면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만 년 이상이 걸렸대요. 그 사이에 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쭉쭉쭉쭉 날아온 거죠. 우리는 뭐 얘기했지만 그 KT 대멸종 덕분에 숨어있던 우리의 조상 포유류가 쥐새끼처럼 밤에만 겨우겨우 돌아다니고 있다가 더러운 공룡놈들이 사라진 지구를 우리가 지배하게 됐죠. 이 지배권을 뺏기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뺏긴다 그러면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자, 전 지구적인 생물 다양성 패턴을 본다면요. 지금 사실 현재 종수가 지구상으로 봤을 땐 종수가 제일 많은 상태예요. 안정적으로 계속 종수가 늘어가고 거의 안정화를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상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해서 지구 지질시대상 가장 많은 종이 있긴 한데 똑같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되게 불균등하게 어디에는 종이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분류군에 따라서 어느 종은 되게 많이 있고 어느 종은 적고 이런 식이 되죠. 뭐 포유류 같은 경우는 한 6천 종 정도 있는 거고 124만 종의 진핵 생물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 육상에 살고 있는 게 105만이고요. 해양에 19만이 살고 있다 그래요. 더 있겠지. 우리가 해양을 잘 모르니까 사실. 저기서는 충분히 더 나올 거예요. 깊은 해양에. 그 진핵 생물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곤충이 되죠. 75만이에요. 124만 중에 75만이면 반 이상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긴 해요. 그 중에 또 그 곤충의 20몇 개 목 중에 딱정벌레 목이 35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콜레옵테라의 다양성이라는 건 제일 높은 게 되죠. 그 다음에 원핵 생물을 놓고 보면 11,000종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박테리아, 그리고 고세균이라 그러는 아케치아 이런 애들이 11,000밖에 안 될까? 저건 사실 계속 신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니까 이게 DNA로만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쪽이니까 이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분류한다 그런 사람은 신종을 계속 발견할 텐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지금 책상 쓸어갖고는 신종 10개 찾아갖고는 또 발표해봤자 무슨 논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과연 어떻게 뭐 써먹을 수 있는 박테리아가 아니면 사실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병원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영양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신종의 발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갖고요. 16,000종 정도라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다 대부분 사실 미생물이나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좀 보이는 것 중엔 곤충이겠지. 작은 것들, 곤충, 무척추동물. 왜냐하면 척추동물 1년에 뭐 신종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신종이나 미기록종. 이미 큰 것들은 다 발견을 해놨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종수는
300만 종에서 한 1억 종을 추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봤던 윌슨 책에서 보면은 그 살충제로 나무 캐노피 전체에 있는 곤충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몇 종이 나왔는지를 보고 또 다른 나무 종을 보고 다른 나무 종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나무 종마다 특화된 딱정벌레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 밀림에 있는 종수를 추정을 하게 되고 식물 종수에다 곱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산했던 게 아마 열대 캐노피에 있는 딱정벌레 종수가 49만 5천 종 정도 될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또 온대는 어떻게 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게 윌슨 책에 나왔던 부분이 되는 거죠. 몇몇 케이스 스타디 중에 종들에 대해서 그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얘기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 그러면 무조건 해양빛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기대는 1차 소비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깨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그림에 있는 환영동물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개찌렁이 종류로 보이는데 얘가 이제 내가 동물분류학 수업할 때도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종인데 이게 예전에는 다른 그 문으로 따로 뺐었어요. 그러니까 유수동물 문을 따로 뺐었던 건데 지금은 내가 수업할 때 가르칠 때 어쨌든 환영동물 안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는 그 분류군이긴 한데 얘가 뭐냐면 광합성을 하지 않는 못하는 아주 깊은 심해에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열수구 있는 데서 처음 발견돼 있던 종이고 그래서 너무 특이해 갖고는 독립된 문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분자적으로 보면 환영동물에 들어간다 그러긴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얘의 중장 트로포좀 안에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햇빛이 없이 그냥 그 열수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식으로 탄소 합성을 하는 거야. 무기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동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입도 똥구멍 저 입을 잘못 썼구나. 입이 비읍인데 피읍으로 썼네요. 입도 없고 똥구멍도 없어요. 그냥 안에 중장이라는 부분에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희한한 동물인 거야. 수업할 때 저거를 포인트로 얘기를 하거든. 얘는 그러니까 입도 없고 항문도 없는 동물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런 희한한 동물들도 있고 우리의 이제 다양성 중에 보면 코뿔소도 되게 재밌긴 하지만요. 또 그림에 있는 그 유명한 시러컨스 이것도 역시 윌슨의 책에서 되게 크게 다루잖아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썩혀버렸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어쨌든 그 책에 나온 것처럼 1938년에 처음 이걸 찾았고 깜짝 놀래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근처에서 300개 채나 받았고 이제는 한 종도 아니고 2종 이상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찾으면 찾을수록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화석 동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은 바다거든. 그러니까 바다에는 더 많은 생명들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바다의 지금 종수가 육상보다 터무니없게 낮은 이유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조사를 못하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더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1750년경에 생각했던 파일럼은 한 15개 정도 파일럼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파일럼은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30개를 넘으면서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 문 단위에서 뭔가 더 찾을 거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문 단위까지는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푹 빠졌지만은 속 단위로 가고 있는데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가 좀 꺾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건 종 단위겠죠. 그래서 종 단위는 더 많이 찾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또 이 중간 사이에 다른 분류계급, 과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는 좀 천천히 포화 상태로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입이 꽉 차버린 거는 개 단위, 뭐 동물계, 식물계 이거는 뭐 더 이상 개가 나오게 균계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뭐 파이브 킹덤 시스템에서 더 뭐 얘기할 건 없이 이미 꽉 차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하위 분류군으로 갈수록 계속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상위 분류군은 이미 꽉 차 있는 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도메인이 지금 3개 있다 그러는데 추가적인 도메인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갑자기 뿅 하고는 뭐 외계 생명체가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추정컨대 한 870만 종의 진핵생물이 육상에 650, 해양에 22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핵생물 중에 86%가 발견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중에 해양권은 91%가 아직도 발견이 안 됐을 거다라고 추정치에 비하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류학으로 신종 내고 싶으면 해양으로 가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뭐 생물자원관 같은 데서 미개척 분류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 해양이에요. 해양에서만 신종이 나오지 육상에서 신종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 분류학자 한 사람이 신종을 기술할 때, 디스크립션 할 때 들어가는 걸 보면은 보통 한 사람이 25종에서 조금 빠지게 한대요. 분류학하는 사람이. 신종 발표하는 걸 보면. 우리는 뭐 포유류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는 할까? 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립틱이지. 우리 크립틱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한 종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흑산도의 등줄지? 그거는 제주 거보다 더 멀어서 그 종 단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크립틱으로 뭐 박쥐 한두 개씩 나오니까 박쥐 하면은 될 텐데 뭐 박쥐도 안 하니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전체 지금 하지 못한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으나 기록하지 못한 저 86%, 해양의 91%를 하려고 그러면 13천, 3만, 33천 명의 분류학자가 1200년 동안에 3640억 달러를 쓰면은 뭐 이빨 빠진 부분을 찾을 수 있대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끝나겠지. 자, 원핵 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지 자체에 대한 가늠 자체가 안 간대요. 모르겠지. 뭐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맞겠어. 보면 뭐 지점 해갖고는 한 2만 지점 표본을 보니까 최소 천억에서 1조 정도 있지 않을까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추정이야. 그냥 많다라는 얘기지. 추정도 아니고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나온 박스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기생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의 숫자는 인간 세포의 수보다 3배가 많대요.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박스에 있던 게.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가 37조개래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세균의 마리수가 100조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포는 진핵세포잖아. 사이즈가 되게 큰 세포고요. 저기서 말하는 박테리아의 사이즈는 우리 거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2008년도에 이제 예전에 이미 2000년대 시작하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할 때 2008년부터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체 사업을 하면서 그 뒤에는 또 우리 몸에 있는 살고 있는 세균들은 뭐가 있는지 미생물에 대한 그 이제 유전체를 보는 거야.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닦아갖고 16S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000종 이상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른 종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각각 사람이 이거 사실 포유류도 분류하는 것 중에 보면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배설물에 어떤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분류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종을 떠나 갖고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저렇게 차이가 있고요. 우리 쪽에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보다 장내에 들어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애들이 쓰고 있는 코딩 유전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못해 먹기 싫지만 야채를 먹잖아.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지만 우리 몸 장내에 있는 미생물한테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거든요. 그걸 먹어야 미생물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먹는 사람은 대장성 과민증후군,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래서 맨날 똥 싸러 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균 상태로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장내에 되게 많은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사람 한 종 안에 종수로 따지면은 10,0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겠어요. 그게 사람마다 막 500종 이상이 다르다 그러면 진짜 셀 수도 없는 미생물이 있을 텐데 그 추정도 못하고 그냥 많다.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이 전 시간에 가장 작은 단위의 유전자 다양성에서 경관 다양성까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단위를 얘기할 때 릴름이라 그러는
생물 지리구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 군계라 그러는 바이옴이 있고요. 그리고 생태 지역이라 그러는 에코 리전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나누게 돼요. 자, 생물 지리구는 지금 그림 위쪽에 있는 게 생물 지리구가 되고요. 이 생물 지리구는 되게 큰 대륙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리구는 다시 생물 군계라 그러는 바이옴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이제 식생 조건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지리구가 비슷한 데 있다 그러면 유사한 바이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열대우림이라는 바이옴은 열대지방은 신열대구든 에티오피아구나 아프리카 쪽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한데 종 같은 경우는 다를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물 구계라 그러는 바이옴들, 뭐 툰드라, 타이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온도랑 강수량만 생각해 본다면 뒤에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 예측이 가능하죠. 또 그 바이옴은 그 안에 더 작게 생태 지역으로 나누고요. 우리의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에서 이름을 바꿔서 월드와이드 무슨 펀드지? 포 네이처인데. 이름 바꿨어 어쨌든. 저게 옛날에 야생동물 기금이었는데 지금은 야생동물 기금이 아니라 세계 자연기금으로 바꿨거든. 월드와이드 어쩌고 저쩌고 펀드 포 네이처 뭐 이렇게 돼 있는 어쨌든 WWF에서 에코리전을 800개가 넘게 나누고 있고요. 토지 이용 단위에 따라서 보는데 한번 이 그림을 크게 해서 봅시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자, 이게 생물 구계고요. 아주 오래됐죠. 다윈과 같이 종의 기원을 썼던 월러스가 만들어낸 생물 구계가 되고요. 보면 이래요. 우리가 있는 지역부터 본다. 이게 미국 사람이 쓰니까는 미국을 왼쪽에 했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부터 봅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을 팔레아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구북구야. 그러니까 북구인데 옛날부터 있는 옛 대륙, 올드 월드라고 그러거든요. 구대륙의 북쪽이라고 해서 구북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붙어 있는 동남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는 인도 말레이구라고 그러거든요. 우린 동양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공원 같은 데 가면은 동양관, 뭐 옛날에는 신열대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이 생물 구획에 따라서 동물들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월러스가 그걸 본 거거든. 월러스가 이 지금 생물 구계에 따라서 포유동물들이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생물 구계를 정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좀 옛날 동물원들은 이 구계를 따라서 동물들을 배치해요. 구북구 동물, 신북구 동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남아로 가면서 동양구로 나눠지는데 재밌는 건 동양구랑 이 그 호주구라 그러는 오스트리아구가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한 나라에서 갈라지거든요. 그게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섬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르네오 섬이고 롬복 섬이거든요. 근데 그 한 나라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해류가 너무 거기가 빨리 지나가니까 포유동물이 거길 지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도네시아 안에서 보르네오 쪽과 롬복 쪽이 동물 구계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쪽은 여기서는 아프로트로피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식의 표현을 많이 쓰면 이걸 에티오피아구로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에티오피아구라 그러면 안 돼. 그냥 아프리카구라 그러든지 아니면 이게 구북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구열대구야.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구열대구가 맞고요. 이건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은 에티오피아구, 우리는 그걸 많이 따르고 있는데 중국식 표현이라 그러면 구북구라고, 그러니까 구열대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 그러는데 신대륙의 북쪽은 당연히 신북구 그리고 이거는 신열대구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신북구, 신열대구, 구북구, 옛날 표현으로 에티오피아구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구열대구라는 중국 표현이 조금 더 잘 맞아요. 요거랑 쫓아간다 그러면 신열대구, 구열대구가 맞고 동양구라고 많이 부르고 호주구 이렇게 나눠 놓죠. 이게 월러스가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바이옴들이 다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맨 남쪽에 이 남극구가 있긴 있구나. 남극구까지 나누긴 해요. 그래서 맨 북쪽이나 극지방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색깔대로 나눠 놓은 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막의 바이옴이라든지 아니면은 북부의 툰드라나 타이가 지역 그리고는 열대 우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이옴들을 나눠 놓고 있죠. 요건 이제 따로 보려고 그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옴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온도랑 습도면은 확인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열대로 가는 거잖아. 제일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오른쪽 위를 보면 트로피칼 레인포레스트 열대 우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더우니까 열대고, 비가 오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우림. 근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뜨거운데 물 없으면 뭐겠어요? 사막이겠지. 서브트로피칼 데저트가 돼서 사막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추운 데로 가면은 습도가 왜 없냐면요. 추우니까 이게 상대 습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낮은 공기 안에는 수분이 있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 영하 10도 저렇게 가는 데는 높은 습도가 나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겨울에 습도가 높아봤자 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되게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건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그냥 제일 추운 데는 시작이 툰드라. 그 다음에 툰드라 옆에 습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산림이 되니까 우리가 북부 산림 지역 보릴 포레스트라 그러는 타이가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온도가 되면 이제 온대 지역이 되겠죠. 온대에서 습도가 많으면 온대 우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냥 온대 숲이 될 수도 있고 밑에 만약에 온대 지역인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못 자라고 온대 관목지대가 되는 식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레리 같은 거. 그게 온대 지역에 나무는 그러니까 나무라 그러면 키 작은 관목만 있고 초원처럼 돼갖고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 초원의 집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옴 같은 경우는 사실 온도랑 습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온도 습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바이옴인지 알 수 있죠. 되게 쉽게. 주요 그 에코 리전들 나누는 게 몇 개 나오는데 뭐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요. 열대림을 얘기하거든요. 열대 보통 우림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육지 면적의 7%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물종이 절반 이상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죠. 여기 곤충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캐노피에서 그렇게 보면 막 나무 하나당 막 9종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꽃 피는 식물, 현화 식물의 40%가 여기 있고요. 조류의 30%가 열대림에 있고요. 바다로 들어가면 산호초가 숲하고 똑같잖아요. 산호라는 거에 기대 갖고 여러 생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양에는 0.1% 미만이라 그러는데 모든 해양 생물의 25%가 산호초 있는데 살고 있죠. 그 유명한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립 같은 경우에 산호만 400종 정도로 산호 숲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어류 1,500종 그리고 연체동물 4,000종 거북이만 해도 6종이 나온다 그래요. 바다 거북이. 조류도 252종이 산호초지대에 나오고요. 열대 호수나 하천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사실 담수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담수라는 것 자체가 지구의 지표상의 물의 0.01%밖에 안 되는 게 나머지는 다 바다니까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 담수의 모든 생물의 10%, 척추동물의 3분의 1, 다 어류니까 그렇게 많이 살고 있고요. 중요한 또 기후지역이라는 생태지역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중해 군집류, 지중해 생태계를 놓고 보면 여기가 또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몇몇 지역들 있잖아요. 그 이태리를 끼고 있는 지중해 지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여기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좁은 면적인데 엄청나게 높은 생물 다양성들을 보이고 있죠. 생태원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꼭 지중해 기후 지역을 꼭 집어넣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진짜로 핫스팟이다라고 할 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열대에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핫스팟이라 그러면은 다양성이 높은 데만 보통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엔데미즘이라 그러는 자생종의 비율이 많은데도 다양성은 떨어지더라도 이것도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지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생종들 고유종이라고 그러죠. 고유종 자생종이 아니라 고유종 엔데믹 그러면.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같은 데에 보면은 되게 많은 그러니까 고유 동물들이 계속 보이고요. 섬 지역도 특별하잖아요. 어디나 섬 지역은 항상 고유 생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유명한 또 우리가 전 책에서 배웠던 노만 마이어스가 이 핫스팟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25개 정도의 핫스팟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핫스팟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면 뭐 다 핫스팟이 될 수도 있겠어. 네, 이 지금 교과서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최근에 핫스팟으로 잡은 데는 기분 나쁘게 일본도 있긴 해. 근데 일본은 핫스팟이 맞아요. 섬이니까. 그래서 일본의 고유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섬 생태계는 어쨌든 내륙 생태계보다는 분명히 핫스팟은 맞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핫스팟이 있는 위치를 보면 대부분 열대를 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핫스팟은 종다양성이 높은 데랑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데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많은 핫스팟들이, 근데 핫스팟이 아닌 지역도 다 생물 다양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핫스팟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위협을 받고 있겠죠. 이거는 그 우리가 생물 지리학에서 한번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저위도로 가면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극지방에서 적도로 갈수록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거,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 30가지 이상의 가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생물 지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내 박사 테마 중에도 이게 있거든. 박사 테마 중에 나도 생물지리가 들어가 있어서 한 챕터가 요거에 관한 부분인데 태국하고 프랑스가 땅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태국의 포유류가 265종이 나요. 잘못 썼다. 포유류인데 오타를 쳤다. 프랑스의 포유류가 93종이 나와요. 왜 면적이 같은데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냐 그러면 차이 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여기는 위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위도로 가니까 이렇게 많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첫 번째 얘기는 보통 그냥 열대가 온대보다 가지고 있는 넓은 면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아프리카 우리가 그 지도를 그릴 때 좀 축소돼서 그런데 실제 아프리카의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뿐 아니라 지금 이 열대 쪽에 저위도에 겹치는 부분은 지도상에서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 본을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제 되게 넓어.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지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중간 위도나 고위도 지방이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은 착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구 본에서의 저위도의 면적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이니까 당연히 많은 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이야. 태국의 면적과 프랑스의 면적은 같은데 왜 태국이 종수가 저렇게 많아? 면적 얘기는 저기서 맞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니치가 있을 거고 열대지방에서 많은 종들이 나왔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생산성 부분. 많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열대는 햇빛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위도 지방보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햇빛 또 비까지 많이 와준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산성을 이용해 갖고 되게 다양한 니치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큰 규모의 개체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멸종에도 되게 강할 거니까 그래서 멸종도 덜 당하면서 많은 종들을 보유할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열대지방은 빙하기를 맞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기라는 게 와도 열대까지 얼음으로 덮은 적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얼음에 덮인 적이 없으니까 늘 뜨뜻하게 계속 진화를 해왔고 우리나라만 해도 빙하가 덮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쪽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가 레퓨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레퓨지가 없는 그 고위도 지방은 싹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고위도에 있던 애들이 다 죽고 그래갖고는 남쪽에 지금의 사막이라 그러는 뭐 소노라지, 그러니까 아리조나나 뭐 텍사스 이런 데 겨우 살아남았다가 빙하가 올라가고 다시 종들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겨우겨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는 얼음이 덮였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덮이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적도 근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늘 항상 해피하게 그냥 계속해서 진화의 시간을 가지고 절멸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주요한 거고 그거 외에도 얘기들이 대딱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30가지 정도 얘기들을 하죠. 우리 지난번에 뗐던 그 생물지리학 책에 보면 거기도 30가지를 설명하진 않는데 거긴 그래도 한 7, 8가지를 깊게 설명하긴 해요. 이런저런 이론들로. 그건 뭐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생물지리학을 다시 한번 또 보면 되니까 두꺼운 책은 아니니까. 자, 이번 챕터가 생물 다양성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챕터라서 첫 번째 원인은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진화랑 생태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진화 중에 이제 종이 생기는 스플리팅 과정, 종 분화 과정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진화를 늘 설명하지만 소진화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종이 생기는 그 진화라 그러면 개체군 단위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개체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시간이 지난다는 건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수록 그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들 그 유전자의 구성인 빈도가 어떻게 변해 나가냐를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조건은 뭐냐면 그 대립 유전자 그게 선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들은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겉으로 보면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는 혈액형을 나타내는 A, B, AB, O형 이런 표현형이라 그러면 A, B, O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변이가 없이 A만 있다 그러면 모두 A형이니까 변이가 없는 거라서 선택압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제일 큰 게 돌연 변이가 되고요. 그리고 재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재조합 셔플링이나 아니면 교차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두 개의 EN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받는 암수 간의 재조합에서 벌어져야 되니까 유성생식이 필수죠. 그러니까 요거 돌연변이랑 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의 과정을 보존생물학자는 항상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빈도가 변하는 기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선택 때문에 그 변이 중에 특정 변이를 선호한다든지 특정 변이를 배척해야 되겠죠. 보통 자연 선택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피트니스라고 그러잖아요. 피트니스는 적합도인데 그 적합도라는 게 얼마나 생존을 잘 하느냐랑 얼마나 많은 자손을 만들어서 자기 유전자를 후대로 넘기는 거냐에 따라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그럼 이제 후대에 많은 유전자를 넘기게 되니까 빈도가 변해 나가는 거거든요. 좋은 유전자가 점점 많아지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 3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 그래프가 원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개 이 세족의 암모나이트 같은 걸 보면은 맨 처음에 선호되는 거는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선호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 끝단에 있는 게 선호가 되는 식인데 우리가 분단성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잘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의 키가 다양했었고 그 다양한 상태에서는 사실 중간 키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 뭐 대재앙이 닥쳐갖고 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먹을 게 보통 나오는 게 바닥 쪽에 있는 낮은 관목에 열매가 열리는 거랑 키 큰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거랑 두 가지가 주요한 먹이가 됐어. 키 큰 사람은 키 큰 데 있는 거를 막 따먹어 갖고 잘 살아남았고 키 작은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관목에 있는 걸 잘 따먹어서 잘 살아남았는데 중간에 낀 키에 있는 사람은 키 큰 걸 먹으려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키 큰 놈한테 당하고 밑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작은 놈한테 당하고 그래갖고 굶어 죽었어. 그래서 큰 놈하고 작은 놈만 살아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키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작은 키, 오른쪽에 큰 키만
선호를 받으면서 가운데 있는 애들은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키에 대한 유전자만 선호를 받았는데 그 키랑 관련된 유전자 중에 생식과 관련된 부분들의 유전자가 있다면 생식적 정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 종은 완전히 다른 종으로 돼버리는 그런 분단성 진화를 통해서 종이 나눠질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진화는 그런 식이었는데 종이 나눠지는 건데 두 번째는 종이 나눠지는 건 아니고 더 공고히 되는 아주 그냥 하나로 굳어지는 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안정성 진화라 그러는데요.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면 좁아지잖아요. 이건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아기의 사이즈야.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을 할 때 3kg 정도의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2kg의 애를 낳았다 그러면 미숙아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어떻게든 인큐베이터로 살리지만 옛날에 2kg대의 아이를 낳으면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5kg대의 애를 낳으면 산모가 죽었을 거야. 그렇게 되니까 큰 애나 작은 애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거야. 가운데 사이즈의 한 3kg 정도의 아이를 낳는 유전자가 점점 선호를 하고 애가 죽든 엄마가 죽든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좁아지는 식으로 가서 우리가 안정화 진화라 그러고요. 마지막 거는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의 방향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인데 기린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또 이번에 대재앙이 왔어.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게 위에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체들이 있었는데 목 긴 놈만 목 길이니까 쭉 이래 갖고는 먹고 목 짧은 놈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긴 놈만 선택되고 긴 놈들이 따먹다 보니까 더 위에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더 긴 놈은 따먹고 짧은 놈은 못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긴 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프가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으로 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한 종이 그냥 그 종이 한 종으로 뭔가 변화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종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냥 한 종이야, 한 종이야. 근데 뭔가 더 안정적인 식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안정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첫 번째는 한 종이 두 종으로 갈라지는 기작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자연 선택이 세 가지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윈의 책을 읽다 보면 선택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 인위 선택이었거든요. 가축화에 대한 얘기로 다윈은 비둘기의 예를 드는데 우리는 비둘기를 보지 않아도 현재 개 예전까지만 해도 개를 DNA 분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칼의 품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DNA를 딱 보고 나니까 개가 자칼이야. 왜냐면 아무리 봐도 개랑 늑대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 거야. 너무 개는 늑대보다 작고 자칼 사이즈에 자칼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다 자칼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DNA를 놓고 보니까 똑같아. 카니스 루퍼스야. 그래서 개 학명 자체를 옛날에는 카니스 파밀라리스라고 그랬던 게 지금 카니스 루퍼스 파밀라리스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양성을 놓고 봐요. 얼마나 다양해. 근데 이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 개들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막 한 3세대, 4세대만 지나도 엄청나게 다른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치와와랑 알래스카 말라뮤트랑 한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종이야 근데 둘은 생식적 격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놓은 선택의 예고요.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런 선택들이 보이는 게 세균 실험을 하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대장균 같은 거 너무 쉽게 키우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쨌든 세대가 바뀌고 이러니까 실험실 조건에 맞춰 갖고 대장균을 키우다 보면은 돌연변이는 계속 DNA가 어쨌든 합성을 하고 분리를 하고 이럴 때 생기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실험실 조건에 맞지 않는 애들은 빨리 못 자라는 거고 실험실 조건에 딱딱 맞춘 애들은 빨리빨리 자라니까 사람들이 대장균을 놓고 그 개나 품종 선택하듯이 일종의 실험실 조건을 딱 맞춰 놓으면 뭐 고온이면 고온을 선호하는 애들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먹이가 부족하면 먹이가 부족한 조건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른 선택이 되고요.
우리가 자연 선택의 예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살충제, 내성. 그러니까 약 뿌리면 내성 있는 애만 살아남잖아. 선택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 몇 번 뿌리고 되면 그래서 지금 살충제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 해충구제 쪽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저거예요. 쓸 때마다 저항성 있는 개체들이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벌레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수만 마리가 있으니까 약 한번 쭉 뿌리고 나. 그럼 거기 살아남는 애는 그 약 다음에 뿌리면 다 산단 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지금의 해충 방제 시스템은 절멸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숫자 이하로 낮추는 것만 노력해서 그러니까 내가 쓰는 약값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절한 약을 써갖고 최적의 수확량만 늘리면 된다는 쪽으로 맞춰져 있긴 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유전적 부동, 제네틱 드리프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 선택이 없다 그래도 이건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성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없다 그래도 개체군 내의 유전적 구성이 확 바뀌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선택은 안정화가 되든 분단을 하든 어느 방향을 가든 뭔가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부동은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옆에 지금 보면은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병목 같은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이구아나 종류들을 보니까 이 도마뱀 종류가 색깔이 세 가지가 있네요. 갈색 도마뱀, 그리고 노랑 도마뱀, 녹색 도마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수없게 여기서 내가 돌덩이를 확 던졌는데 그게 왼쪽으로 휙 던져져 갖고 갈색 도마뱀 세 마리가 끽 하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갈색이 없으니까 교미에도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는 갈색이 없는 유전적 다양성이 확 떨어진 도마뱀 집단이 나오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저 경우는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를 지날 때 갑자기 개체군이 돌 맞아갖고 죽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병목 구간을 겪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상황이라서 병목이라 그러고요. 거꾸로 내가 쟤들을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저 셋을 잡아갖고 다른 데다 갖다가 옮겨서 도마뱀이 없는 데서 잘 살아라 그러고 딱 던져놓은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돌 맞아 죽을 뻔한 3명 갈색만 딱 던져놨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서식지에는 도마뱀은 지금 3가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갈색 도마뱀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우연히 벌어진 거고 내가 그냥 잡은 게 그거니까 그거는 시간적인 유전적 병목과 다르게 공간적으로 딴 데 옮겨서 벌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운드 이펙트, 창시자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유전적 병목이 벌어지는 거는 개체군 숫자가 확 떨어져 버리는 재난 상황, 산불이나 뭐 서식지 파괴 뭐 이런 때 벌어지는 게 되고요. 그리고 창시자 효과는 일부 개체에 대한 이주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목 현상이 시간적으로 지금 벌어진다 그러면 창시자 효과는 공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유전적 부동은 보통 생물 다양성을 많이 줄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거를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제네틱 레스큐를 쓰겠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운 좋게 저게 한 지역에서만 병목을 겪고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아서 그 종의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개체들을 옮겨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병목이 벌어지는 게 뭐 1년, 2년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인지하기 오래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선사시대 벌어지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소실된 유전자를 채우긴 어렵고요. 창시자 효과 때문에 어딘가에 새로운 서식지 같은 경우 이게 보통 벌어지는 게 뭐냐면 뭔가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면서 고립되는 서식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고립되는 서식지에 진짜 재수없게 일부 개체들만 다양성이 떨어지는 애가 들어갔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거기는 다른 개체들을 섞어서 제네틱 레스큐라 그러는 유전자 구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게 보존생물학이니까. 이제 종 분할을 어제 아침에 수업을 했는데 종 분할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자, 우리가 종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얘기했던 돌연변이나 재조합이나 자연선택이나 부동 모두 종 분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되고요. 보통에 벌어지는 종 분화는 이소적 종 분화밖에, 마이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소적 종 분화밖에 없다고. 동물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나도 많이 하는데, 자, 이소적 종 분화는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거고요. 거기 그랜드 캐년 너무 좋은 예거든요. 알버트 스컬이네요. 내 친구 조나단이 박사를 받았던 알버트 스컬인데
그랜드 캐년 우리 못 건너가요. 사람도 못 건너가. 그랜드 캐년 얘기했지만 건너가려고 그러면 차 타고 몇 시간 쭉 돌아야 다리가 없어. 그랜드 캐년에. 이쁘니까 다리를 만들겠어? 아니면 뭐 새는 날아갈 수 있는데 저기 날아갈 수 뭐 비행기 타고 구경하는 것도 그 앞에 바로 공항도 아니니까 건너갈 수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사우스림하고 노스림을 건너가는 방법이 차로 몇 시간을 지나가야지 갈 수 있는 시기라서 우리가 관광하는 데는 항상 사우스림을 봐요. 노스림은 사람도 없어. 가기도 어렵고. 그렇게 갑자기 협곡이 생겼다. 그럼 갈라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미 아종 단위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히 다른 종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저렇게 뭐 강이 생기든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인위적인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개체군을 갈라놓게 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유전적 빈도가 바뀌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소적 종분화의 하위 개념으로 해서 근소적 종분화랑 그리고 측소적 종분화를 얘기하기도 해요. 근소적 종분화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창시자 효과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처로 일부 개체들이 옮겨가게 되는데 이게 창시자 효과처럼 유전적 부동 때문에 원래 개체군의 유전자 빈도를 대표하지 못한 채로 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벌어진 게 바로 다윈 핀치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갈라파고스의 산타크루즈 같은 큰 섬에 들어가서 개체들이 늘었다가 주변에 작은 섬에 몇 마리씩만 가게 됐는데 그 작은 섬으로 갔던 애들이 큰 섬에 있는 유전적인 모양을 대표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창시자 효과 때문에 전혀 다른 개체군을 만들게 되면서 바뀌는 건데 봐요. 알로파트릭 그러면은 이소적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지리적 격리가 있잖아요. 근소적도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격리가 있는 거야. 물론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다윈 핀치 예를 들 때 작은 섬으로 간 애가 본섬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질 잘 않지. 왜? 본섬에서 쫓겨나서 갔는데? 굳이 가? 그러니까 근소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지가 스스로 새처럼 날아가거나 아니면 태풍에 쓸려가거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섬으로 들어가면서 유전자를 섞기가 가능은 하지만 되게 희박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친 척하고 다람쥐가 가면은 가겠지. 목숨 걸고 가면은.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되니까 한 예가 되는 거고요. 측서적 종분화는 사실 이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장거리를 놓고 보면 왼쪽에 파란 거의 끝하고 노란 쪽의 오른쪽의 끝과는 사실 다른 지역이 맞고요. 저거는 차이점은 잡종지대가 생기는 거거든, 가운데 만나는. 근데 잡종지대라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잡종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분단성 진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이도 저도 아닌 잡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기후에 익숙한 애들은 왼쪽에서 살기 좋고 오른쪽 기후에 익숙한 애들은 오른쪽에 살기 좋은데 가운데 낀 애들은 왼쪽에도 살고 오른쪽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애한테 당하고 왼쪽에서는 왼쪽 애한테 당하니까 양쪽 끝에 있는 순종들한테 그 잡종이 못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잡종이 불리하게 되니까 결국은 양쪽의 순종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비슷한 애들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잡종이 됐을 때는 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잡종지대가 비어있는 공간처럼 잡종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면서 종분화가 벌어지고요. 동서적 종분화는 사과랑 산사나무 먹는 파리에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사실 그게 동서라고 말하기에는 어떤 스케일에서 보면 이미 다른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고요. 식물의 배수체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얘기네요. 같은 장소에서 배수체가 생기면서 한 장소지만 유전적인 격리가 딱 생겨버리는 그런 게 제일 좋고요. 종분화 속도라는 거 종에 따라 달라요. 어떤 종은 유전적 차이가 아주 작은데 빨리 갈라지는 종이 있고요. 어떤 종은 유전적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도 갈라지지 않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생물 다양성의 진화적 요인이 아닌 생태학적 요인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진화적 요인하고 생태학적 요인을 나누기가 그런 게 지금 얘기했던 그 진화적 요인이 생태학적 요인이 또 메커니즘이 되잖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진화라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진화라는 연극은 생태계라는 극장에서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은 떨어질 수 없고요. 기본 요인들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경쟁이나 니치가 얼마나 분화되어 있느냐,
포식, 교란, 뭐 분산 정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놓고 봐도 나무의 수간 아래쪽 또는 수간의 위쪽에 살 수 있는 종들이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니치가 다르니까. 위쪽에 가면 햇빛 받기는 좋고 아래쪽은 또 그늘이 있고 또 살고 있는 곤충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살겠지. 예를 들면 뭐 매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앉아서 밑으로 솟구치면서 먹이 잡아야 되고 뭐 다른 종은 작은 종 같은 경우는 안쪽에 숨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차이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롯과 볼테라 모형을 생각한다 그러면 같은 니치를 가질 수 있는 종은 생존을 못하는 식이 되거든요. 결국은 니치를 다 쪼개서 분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우스의 경쟁 베타 이론 같은 것도 너무 쉬운 얘기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허칭슨의 플랭크톤의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재밌는 얘기가 호수 생태계를 보면 되게 여러 종의 플랭크톤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식물 군집을 놓고 보면 우점종이 항상 나오고 그 우점종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애들이 거의 없는 식이잖아요. 특정 종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호수 생태계는 왜 저러냐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호수는 시간에 따라서 물 온도가 크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 그러니까 봄, 가을,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 사이에 보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수면이 얼어버리게 되고 밑에 쪽이 오히려 따뜻한 물이 가라앉는 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의 비율 때문에 바뀌는 거죠. 물이 가장 무거울 때는 몇 도일까? 물이 가장 무거운 온도. 4도야, 4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물질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딱딱하면서 부피가 적어들고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물은 특성이 특이한 게 온도가 더 내려가면 오히려 커져요. 그러니까 얼음은 물보다 크잖아.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고 가벼워지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수면에 얼게 되고 그래서 얼음 밑에 층이 보호가 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수온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름철에 물의 온도를 놓고 보면 위쪽이 제일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는 여름철에 가장 차가운 물이 어디 있겠어? 밑에 있을 거야. 근데 겨울철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제일 차가운 게 되는 거거든. 얼음이 얼어있는. 그게 벌어지는 수온이 어떻게 보면 차갑고 뜨거운 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걸 수온 역전이라 그러는데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게 두 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랭크톤도 그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돌아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끝장내게 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온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쪽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고 다른 종이 확 살아나고 이렇게 되니까 수면에 살고 있는 호수의 플랭크톤 같은 경우는 그 턴오버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뭐 봄에는 내가 유리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내가 불리해졌다가 나 이제 쪽을 못 쓰고 죽겠구나 그러는데 가을 되니까 또 힘이 나고 겨울 되니까 또 안 되고 이게 계속되니까 되게 여러 종이 공존할 수 있는 게 허칭슨의 패러독스 오브 플랭크톤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저 얘기를 보면서 뭔가 공존하고 그런 교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란이라는 거는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적당한 교란은 오히려 종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어디냐면 에코톤 같은 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해 갖고 서식지가 갑자기 바뀌는 지역들. 그러니까 산이라면 깊은 숲속보다 오히려 이면부에 뭐 도로랑 맞닿고 이런 데를 보면 종 다양성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외래종도 들어가고 자생종도 있고 섞이니까 우리가 에코톤이라 그러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중간 교란 가설이야. 교란의 빈도가 아주 없는 데보다 아주 많으면 다 죽는 거고 아주 없으면 되게 안정적인데 적당한 교란이 있는 상태에서 종 다양성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스트레스를 아주 안 받고 사는 것보다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삶의 활력이 되는 것처럼 생물 군집도 적절한 교란을 받을 때 다양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종이 우점을 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계속 끊임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만드는 게 교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교란이 없어진다 그러면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부 종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적절한 교란이 일부 종이 우위를 점하는 거를 막는 거죠. 아까 전에 플랭크톤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계속 온도가 바뀌어지니까 일부 종이 뭔가 우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예로 나오는 게 포식자들에 대한 예가 있거든요. 무서운 포식자가 있으면 그 피식자들이 다 일정하게 잡아먹히면서 종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포식자가 딱 사라지게 되면 그 애들의 경쟁 중에서 경쟁 우위한 한 놈이 싹 쓸어버리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데 이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하나는 포식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거를 갖추는 거고 하나는 경쟁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잘할 수 있는 애는 포식에 약해 보통. 그리고 포식에 강한 애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두 개를 다 하면 좋지만 이게 트레이드 오프거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적이고 어떤 종도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먹잇감,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을 놈한테 잘 피하는 놈은 나랑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경쟁에선 약한 거고 내가 경쟁에선 되게 강한 놈은 포식자한테는 잘 잡아먹히는 식이 되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안정화된 데서 되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널리 빨리빨리 잘 퍼져나가는 애는 어떤 애야? 나무가 아니야. 민들레야. 민들레 훨씬 쫙쫙쫙쫙 막 퍼져나가잖아. 대신에 그 민들레 하나가 나무랑 경쟁한다 그러면 진짜 뭐 힘도 못 쓰는 게 되지만 퍼져나가는 걸로만 놓고 보면 민들레가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경쟁과 포식 또는 분산과 정착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섬생물 질이학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존생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도시에 있는 공원들, 보존지역들은 마치 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존지역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랑 윌슨이 1963년이었나? 이 책이 나온 게? 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라는 책을 내면서 확 뜨게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곡선을 만들어요. 하나는 이주에 대한 곡선을 만들고 하나는 멸종에 대한 곡선을 만들거든요. 자, 이주라는 거는 본토에서부터 섬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오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본토랑 가까운 섬하고 먼 섬이 있으면 어디로 잘 들어가겠어요? 가까운 섬 잘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본토에 종이 많고 섬에 종이 적으면 잘 들어갈 거야. 속수. 근데 본토에서 가깝고 멀고 떠나서 섬이 이미 꽉 차 있다. 그럼 못 끼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이주율의 그래프라는 게 처음에는 잘 들어가 이주율이 높거든요. 근데 쭉쭉쭉쭉 떨어지는 건 뭐냐면 섬이 이미 종으로 차고 있는 거야. 뭔가 꽉 들어차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게 이주율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급속하게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섬 가까운 섬에 대한 얘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x, y에 갖고는 쭉 떨어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섬이 얼만큼 포화 상태가 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멸종률이거든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섬의 크기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섬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큰 섬이면 많은 애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작은 섬은 어때요? 많이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섬이면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작은 섬이면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기울기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큰 섬 그리고 먼 섬, 거리와 섬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개를 겹쳐놓고 본다 그러면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종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이주를 해오고 얼만큼 멸종을 하면서 그 균형을 찾게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이건 단순화시킨 거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더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냥 먼 섬, 가까운 섬, 큰 섬, 작은 섬을 얘기하고 있지만 섬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가로로 있는 섬이라 그러면 지금 이쪽이 본토고 내가 섬인데 내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 섬인지 이런 모양으로 있는 섬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또 징검다리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사실 섬생물 지리학은 책이 한 권이야. 근데 단순하게 저거밖에 없겠어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하나하나의 내용은 조금 더 깊게 나중에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섬생물지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뒤에 배울 수 있는 메타파플레이션 이론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본 개체군 소스에서 섬 개체군이 싱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여기서는 어쨌든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더 세부 내용들을 짚어 나갈 텐데 뒤에 있는 5, 6, 7장이 보니까 뭐 에틱이나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밸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걸로 하고요. 우리 어쨌든 생물학적인 부분 위주로 봐야 되니까 다음에 5, 6, 7, 8장 멸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여기까지 끝내고 잘 짜갖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한 사람이 8, 수요일 날 뭐 9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